예, 추석 명절은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연말과 연초 주택시장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잣대로 작용하는데요. 이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부동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종환 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시장 주변에 들어보니까 많이 좀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과열인지 아니면 안정적 회복이 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안정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보면 2001년부터 상승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고점을 찍었고요. 이때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013년까지 하락했습니다. 약 5, 6년간. 그리고 작년부터죠. 2014년부터 완만하게 매매와 전세 가격이 회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사이클을 보면 10년 사이클이 이제 우리가 발견이 되는데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락하고 또 4, 5년 하락하면 또 4, 5년 정도, 5년 정도 상승하는 사이클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회복세는 완만하게 경기의 순환 변동 사이클상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매매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다. 여기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도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마 전세값이 상승 추세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심지어 미친 전세값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미친 전세, 깡통 전세, 깡통 전세 뭐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자, 서울, 강남, 강북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뛰는 부분에 있어서 자, 이런 현상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 전세 가격이 이제 한 6년째 상승하고 있죠.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약 50% 이상, 전국적으로는 47%. 그러니까 6년 동안 물가 상승률의 약 4배가 넘나.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높게 상승하고 있죠.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 전세가의 격차가 없어졌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의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서울만 놓고 보면 올해는 강북으로 이게 무게 중심을 옮겨갔습니다. 이제 강북 지역의 전세 가격이 많이 뛰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의 전세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강북의 매매 가격을 오버하는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강남권의 매매 전세가 이건 재건축 이주 수요 때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강북에 그만큼 또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뛴다는 점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러한 전세 가격의 상승 추세도 수급을 보면 한 2, 3년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보급률 지표를 보면 서울이 약 98, 수도권이 99. 우리가 적정한 주택 보급률을 105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많은 듯 하지만 가구 수와 비춰보면 아직 좀 부족하다. 이게 지금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근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주변에 전세가 없다. 지금 분기가 났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시가 말랐다. 이제 분기 현상이다. 요즘 뭐 전세를 구하러 다니는 분들은 실감을 하죠. 특히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지역도 전세가 부족한 이유는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주택의 수급 불균형이죠. 공급 물량, 특히 소형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저금리 효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선호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물량이 더욱더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점. 또 세 번째는 주거비 부담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월세, 무주택 전월세 입장에서 본다면 자가주택이나 월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세가 한 30% 정도, 20~30% 정도 주거비가 실제로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선호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하고 이러한 미스매치가 지금 현재 전세난을 더욱더 부추기는 가장 근본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이 공급 물량은 좀 늘었다. 지금 다음 달에도 역대 최고 단위로 물량 보면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약 8만 3천 나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급 물량이 이게 수급 조절이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있는데요. 현재 신규 분양 물량이 되는 것은 실제로 입주가 되는 것은 2, 3년 후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30개월의 분양에서 입주까지 이 시차가 존재한다는 게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전세입자들이 가장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전세난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 대책은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전월세 물량을 공급을
임대가 공공 임대가 됐든 민간 임대가 됐든 늘리는 방법이고요. 이 전세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 해법은 개인 입장에서는 집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서울 강북 지역에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지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택은 1, 2천만 원밖에 심지어는 안 다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역전되는 그런 주택도 있어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오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깡통 전세라고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죠. 그러니까 도심이고 직장과 출퇴근이 편하고 가깝고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다면 저는 매입해도 되지 않을까 2, 3년 이렇게 보고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를 꾸준히 늘리는 게 근본 해법이라고 볼 수 있죠. 전세가 매매가 함께 오르다 보니까 이 매매가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데 이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무피 투자율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깡통 전세와 무피 투자는 일맥상통합니다. 바탕은 같습니다. 우선 깡통 전세의 개념이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를 넘는 건데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게 90% 이게 12%나 됩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한 주택은 지금 깡통 전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주인이 부도나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위험해질 수 있는 이런 거고요. 또 이런 주택은 우리가 실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적은 돈, 무피라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리미엄이 없다. 두 번째는 피 같은 내 돈을 적게 들이고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난을 벗어나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하고 특히 저는 실수요자인 경우는 정부가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 이게 디딤돌 대출입니다. 이 대출을 이용해서 저는 무주택자는 이런 주택이라면 매입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이죠. 전세 부담과 월세 부담 요즘 어떻습니까? 추세는 월세로 많이 전환되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1% 초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집주인 같은 경우는 월세를 당연히 선호하죠. 지금 월세 전환율이 5 내지 6%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다가 맡기면 1.5% 금리밖에 안 나오는데 주택을 사서 이 월세를 주면 5 내지 6% 수익이 가능하단 말이죠. 서민들 입장에서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월세를 다 냅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억짜리 주택을 했을 때 월세 입자는 월 74만 원의 주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자가주택은 64만 원, 전세 입자는 48만 원. 그러니까 전세를 선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월세를 사는 이런 무주택자가 가장 많은,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주거비 부담을 내는 것이고 지금 264만 원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264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주거비를 80만 원에서 월세를 100만 원 내게 된다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개인적으로도 고통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요. 추석 이후 하반기에 이제 혹시 전세 혹은 매매 관심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10월에 이제 물량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권 지역에 이 수익형 부동산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지고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유 자금이 있는 우리 은퇴 준비자라든지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1%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돈을 좀 굴려서 수익을 좀 높일 것인가. 이 부동산이 어디가 좀 유망한가. 상가 투자 유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세 가지를 좀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뜨는 상가는 도심형 상가. 강남이라든지 홍대 입구라든지 또 이태원 상가와 같은 이렇게 두 번째는 단지 내 상가. 그다음에 신도시. 위례나 마곡이나 요즘 뭐 동탄이 신도시 이런 상가가 좀 비교적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 좀 특이한 것은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건물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산보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회랑처럼 쭉 이렇게 그렇죠. 그런 상가가 좀 인기를 끌고 있죠. 근데 상가의 적정 수익률은 한 6%가 나와야 됩니다. 금리가 1%면 5% 이상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말하자면 배후 인구와 유동 인구가 풍부한지를 따져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상가의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가. 이런 점들, 그러니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상가는 상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급 과잉 여지는 없는지 업종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상가를 오픈하고 일주일 안에 그 매출을 보면 앞으로 장래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일주일 가지고는 좀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상가 예. 투자의 질문이 굉장히 예, 많으셔서 중요한 거라 저는 두 가지 지표를 눈여겨보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이 상권이 활성화되는지 이 업종이 과연 유망한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표인데 하나는 월세 지표입니다. 만약 그 월세가 꾸준히 3년 내지 5년 정도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면 예. 오히려 이 상권은 성장하고 활성화되는 상권 맞거든요. 두 번째는 권리금입니다. 예. 우리는 일반인들은 권리금이 적은 상권이 내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역발상해야 되죠. 예. 권리금과 월세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예. 상권이야말로 예. 가장 확실하게 이 상권이 살아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내가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고 예. 임대료가 더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요.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여쭤볼게요. 이 네. 오피스텔에 관심 갖는 분들 요즘 많더라고요. 근데 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아, 그렇죠. 오피스텔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죠. 예. 하나는 오피스텔은 이제 공급 과잉의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 건설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짜투리 땅만 있으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예. 1, 2년 이내에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소액 자금으로 높은 임대. 지금 서울의 평균이 5.7%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면 1.5. 오피스텔 투자하면 5.7. 그래서 지금 돈이 몰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 두 번째, 이거는 공실률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공실률이 얼마나 있는지 5% 이내가 돼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을 발품을 팔아서라도 중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 부담이라든지 지속성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투자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지역성,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게 역시 도심권이죠. 이 사대문화, 광화문과 종로와 같은 사대문, 그다음에 강남 같은 지역은 예. 수요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망은 하지만 이 마곡이나 광교나 이런 지역들을 보면 이쪽에 공급이 많은데 사실은 짜투리 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공급이 일어나면 예. 공실의 위험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예상했던 임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함께 주의해야 됩니다. 자, 원장님, 지방에도 알짜 단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군데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그러죠. 이 지금 뭐 이 전국 방송이니까 많이 보고 계신데요. 우선 두 가지 이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년째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는 2, 3년 정도 과거의 순환 변동, 경기 사이클을 보면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매매 전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는 상황이 좀 전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방 도시는 통계를 보면 5년째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가. 그러니까 상당히 고점에 이르렀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년에 꼭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점. 그래서 이제 매수보다는 상당히 꼭지에 이르렀다. 전세 매매 공이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공급 물량이 지방에 집중됐습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집니다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는 지역만 매입해야 됩니다. 예컨대 뭐 전주의 핵심 도시, 또 대전이라든지 우리가 대구 핵심 도시라든지 뭐 나주, 전주 이런 지역들, 그래서 대전, 그래서 원주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무원이나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처럼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갖춰진 것이 좋겠군요. 네, 그리고 분양 가격이 아무래도 지금 주변 시세보다 낮죠. 아무래도 분양가 통계를 좀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실수요자는 접근할 만하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아직은 좀 부동산 경기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실수요자라면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환 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